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국내 증시가 올해 들어서 전 세계 주요 나라 가운데 수익률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정치적 불안이란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탄핵안 가결로 한숨을 돌렸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에 치솟는 원달러 환율 등 여전히 불안 요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2025년 국내 증시는 언제쯤 살아날 수 있을지, 이런 불안한 금융시장에서 또 개인 투자자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내 증시는 지난 주말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외국인 매도세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데요. 어제도 많이 팔고 오늘 또 지금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예. 그래서 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이렇게 많이 파느냐? 그거는 이번 탄핵 사태 이런 거로 한국 시장은 여전히 신흥 시장이다, 이런 인식이 많이 작용한 것 같고요. 또 지금 최근 세계 주식형 펀드 보니까 선진국으로만 자금이 들어가고 신흥국으로는 자금이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이 불안하니까 우리 주식을 특히 더 많이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난 주말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서 전국 불안감이 다소 완화가 됐다고 생각을 했지만 외국인의 셀코리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 뭐라고 봐야 할까요? 예, 우선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한국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올해 좀 성장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내수가 불안한데 수출 증가세마저 자동차, 반도체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질 것이다, 기업 수익이 많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거 펀더멘탈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보다 정치적 불안, 이게 지금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환율이 지금도 굉장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환율이 안정돼야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게 되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환율이 1,440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일부 외국인들은 환율이 여기도 더 오를 수 있다, 환율이 오르면은 또 한 차선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어제도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요.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7,100억,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1,200억, 어제보다 파는 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연기금은 그래도 꽤 사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12월 들어가지고 외국인도 팔고 개인들도 주식을 팔고 있는데요. 우리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이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보니까 한 3조 3천억 정도 샀어요. 그런데 연기금이 우리 주식을 사는 것은 연기금이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우리 주식을 한 13.9%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놨어요. 근데 우리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비중이 그 밑으로 떨어지니까 더 매수를 하게 되는 그 비중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은 우리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반면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패닉에 빠져서 대량 매물을 쏟아냈던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투심이 조금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예, 어제도 샀고요. 오늘 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개인들이 한 4,700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파는 거를 개인들이 어느 정도 사준 겁니다. 예. 그래서 개인들은 주가가 좀 싸졌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저가 매수 기회다, 생각을 하는 건가요? 일부 개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제 오늘 우리 주식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현재 국내 증시 상황을 전망하고 진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요. 과거 2006년이나 2016년 탄핵 때와 비교를 좀 해서 살펴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그때보다 거시경제 환경이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좋군요. 예.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세계 경제가 5.4% 성장했고요. 특히 중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국으로 수출이 잘 되면서 우리 수출 증가세가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2019년 말이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세계 경제가 괜찮았고요.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다 같이 좋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잘 됐었는데요. 근데 올해 경제 보니까 한 한국에서 2.2% 성장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내수가 나쁜데 그래도 9월까지는 수출이 잘 됐었거든요. 올해 9월. 예. 네. 예, 그런데 10월 들어서 수출 증가세가 많이 들어와되고요. 11월 들어서는 전년 동월 대비 겨우 1.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예, 그렇게 수출이 증가세가 둔화되는 거는 우리 자동차 수출이 미국으로 절반 이상이 가는데요.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반도체도 금액 기준으로는 지난 9월 정점으로 지금 증가세가 많이 좀 둔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수도 나쁜데 수출도 안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이전 탄핵 때는 환율이 그래도 안정됐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환율이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그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에다 환율까지 발목을 잡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거시경제 상황, 뭐 환율, 금리 이런 거 보면은 예, 지난 두 번 탄핵 때보다 현재 경제 여건이 더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돌이켜 보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에도 이 탄핵 정국과 트럼프 당선이 맞물린 상황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당시에는 외국인 국채 선물순 매도세가 강했다고요. 예, 그때는 경기가 확장 국면 좋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였거든요. 네. 예, 그렇지 않아도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였는데 뭐 그런 탄핵 사태가 벌어가지고 외국인들이 금리가 더 오를 것이다. 국제 선물을 팔았죠. 예, 그런데 이번에도 좀 팔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국제 선물을 왜 파냐면은 우리 시장 금리가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워낙 내수가 안 좋으니까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을 편성할 것이다. 추경 편성하면은 우리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국채 공급이 늘어나니까 예,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국채를 예, 지금 선물을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으니까 우리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사실 이런 기대가 많이 작용했었는데요. 네. 예, 그런데 올 1월에서 11월까지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국채를 19조 7천억 정도 오히려 순매수했습니다. 그럼 우리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도 왜 외국인들이 국채를 그렇게 많이 사느냐. 주식은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미국계 자금이 40% 이상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채권은 미국계 자금이 별로 없습니다. 아시아계 자금이 대부분이고요. 우리 아시아계 자금이 45%고 유럽계 자금이 한 34% 둘이 합치면 거의 80% 정도 되는데요. 우리 금리가 중국 금리, 일본 금리보다 훨씬 높고 네. 독일 금리보다도 훨씬 높거든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아시아계 자금이나 유럽계 자금은 우리 채권 시장에서 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자금 유출, 채권 시장에서 자금 유출은 뭐 큰 걱정은 안 해도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습니다. 예, 긍정적인 소식도 있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탄핵 가결이라는 정치적인 고비는 넘겼지만 당장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대외 변수들이 너무나 산재해 있는데요. 이번 주 예정된 FOMC 금리 결정부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또 앞으로 남은 헌재 결정, 자, 또 국내 정치적 혼란 정국까지 한국 증시에 가장 영향을 줄 큰 변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얘기 관세를 어떻게 우리나라한테 부과할 것인가. 예, 그것 때문에 오늘 또 2차 전지 주식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뭐 관세 보조금을 줄인다, 또 관세를 부과한다. 그런 것들이 가장 큰 혼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미중 패권 전쟁이에요. 예, 트럼프 2기에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를 60% 부과해버리겠다. 예, 그러면 중국의 대응 방법이 위안화를 절하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환율,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예. 예, 그러면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시켜버리면 우리 돈 가치도, 우리 환율도 여기서 더 올라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환율이 오른다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더 많이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트럼프 2기에 어떤 정책을 우리나라한테도
관세 등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쓰느냐 이게 단기적으로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관세를 좀 주의 깊게 네. 지켜봐야겠군요. 자, 무엇보다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텐데요. 자, 이러다 보니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가가 그동안 저평가됐다는 거는 뭐 기업 지배 구조, 그다음에 주주 환원율이 낮다, 북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아직도 기업 지배 구조가 그렇게 투명하지는 않은데요. 예, 그래서 주주들도 그냥 적극적으로 나서고 기관 투자들도 나서기 때문에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외국인들이 우리 주가 저평가 요인 중 하나가 주주 환원율이 낮다는 겁니다. 주주 환원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업들이 배당금을 얼마나 주느냐, 그 다음에 주식을 사가지고 얼마나 소각하느냐 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난 10년 평균 보니까 우리나라가 28%였어요. 주주 환원율이. 중국이 33%였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미국은 나는군요. 뭐 연도마다 다릅니다. 뭐 어떤 애는 90%가 넘어요. 3배 가까이 차이가, 3배가 넘는군요. 예. 예.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이제 서서히 배당금을 더 준다. 그 다음에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하겠다.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서서히 좀 개선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기대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우리 정부에서 지금 밸류업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서서히 나타나지 급하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이거든요. 네. 이게 하락으로 하는 국면에서는 그 효과가 별로 없죠. 그런데 어떤 식의 이게 이제 주가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면요. 이런 정책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시간이 좀 필요해 시간이 좀 보이는군요. 필요합니다. 예. 자, 당장 이번 주에 눈길이 가는 것이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인데요.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예상들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되는데요. 네. 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다. 이거는 시장 컨센서스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번에 경제 전망을 수정하거든요. 뭐 내년 경제 성장률, 실업률, 물가 상승률.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더 좋으니까요. 아마 경제 성장률 좀 올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도표라고 찍거든요. 연준 위원들이 적정 금리가 몇 %다 이렇게 점을 찍어 놓는데요. 그게 지난 9월보다는 경제 성장 예상보다 좀 높으니까 그게 좀 높아질 것 같아요. 네.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파월 연준 의장이 또 기자간담회를 하거든요. 거기서 아마 기자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관세를 부과하고 물가가 오를 텐데 그러면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12월 FOMC보다는 앞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죠. 예, 저는 뭐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트럼프가 지금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처럼 그렇게 관세를 부과하면은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둔화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에 일본 중앙은행이죠. BOJ의 금리 결정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만약에 일본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가 되고 있죠. 예, 지난 8월 초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출렁였죠. 줬거든요. 예. 18일, 19일 내일 모레 일본에서 그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열리는데요. 그런데 시장은 80% 확률 정도로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그 소비자 물가가 2% 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만 아마 이번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아직도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경제 성장률이 올해 실질 GDP는 거의 0%에 가깝거든요. 네. 아마 이런 경제 성장을 고려하면은 일본 은행이 금리 동결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 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 예. 단기적으로 한국 환율에는 좀 부담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 환율이 이제 1,445 근접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 뭐 1분기까지는 1,400에서 1,450원 사이에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환율이 여기서 오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까 그 중국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은 미국에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위안화를 절하시켜 버리는 일이다. 위안화 절하시키면은 우리 원달러 환율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요, 환율이 일시적으로 1,450원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중국이 어떻게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저는 내년 2분기 이후로는 환율이 좀 안정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미 달러 지수인데요. 미국 경제 성장을 둔화되면서 아마 달러 인덱스가 내년 2분기부터는 좀 안정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경상수역자가 올해 900억 달러 이상 흑자가 나거든요. 네. 해외에서 우리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고려하면 아마 내년 2분기 이후로는 환율이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로 안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어서 방송을 하는 제 입장에서도 마음이 무거운데 그래도 지금처럼 또 2분기부터는 조금 좋아질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니까 제 기분이 왜 이렇게 좋아질까요? 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금리나 환율, 또 트럼프 2기 출범과 국내 정치 리스크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국내 증시 상황에 그리 긍정적으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자, 2025년 국내 증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지금 계십니까? 다 그 부정적인 요인이 있어 주가가 떨어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코스피가 너무 싸지고 있다. 좋은 점도 분명히 있는 예, 그렇죠.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가장 그 중요한 게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사야죠. 거거든요. 예. 이런 많은 일이 벌어지면서 우리 코스피가 너무 싸지고 있다. 제가 장기적으로 우리 코스피는 명목 GDP하고 같이 가는데요. 지금 한 25% 정도 저평가돼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 저평가 정도가 더 확대되죠. 정말 싸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멀리 내다보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겠지만 저가 매수도 정말 메리트가 있는 상황 아닌가요? 앞으로 한두 달 정도가 그런 기회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각에서는 또 미국과 다른 국가 증시 간의 디커플링 현상이 내년에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도 전망을 한다고요. 저는 사실 뭐 작년 올해 미국 주가만 좋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과정에서 미국 주가가 너무 가대평가됐어요. PER도 너무 높고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1.2%, 장기 평균이 4.2%거든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GDP에 비해서도 주가가 너무 가대평가됐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제가 내년 2분기부터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미국 주가보다는 신흥시장 주가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년 동안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요. 우리가 좀 미국 주식만 투자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내년 2분기 이후로는 생각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다. 미국 주가는 너무 비싸다. 우리 주가 일부 신흥시장 주가는 싸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우리 주가 신흥시장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생각을 미국만 좋다.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2분기를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시장 상황이 너무나 불확실한데 투자자들은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가 투자할 자산이 채권, 주식, 현금인데요. 지금은 현금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좋죠. 근데 사실 제가 KBS 방송 나와가지고 작년부터는 채권 투자 많이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미 채권 수익률은 많이 충분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오를 수 있고요. 채권 투자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돈 벌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장기적인 돈은 채권. 단기적으로는 채권은 돈 벌기가 쉽지 않아 보고요. 지금 제가 평가하기에는 가장 싼 것이 우리 코스피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앞으로 한두 달 동안 싸질 수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주식시장 좀 관심을 갖고요. 주식 비중을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자산 배분 측면에서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무척이나 사랑하시는군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핫 이슈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코리아와 개미를 위한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